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달에 세법 개정 관련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채널에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 주시면서 여러 네. 가지 상황을 잘 얘기해 주고 계신데 최근에 굉장히 바빠지셔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헐레벌떡 이렇게 네, 뛰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면서 해법 찾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네. 현재 조세 체계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정상화 추진을 언급한 만큼 보유세 인상 논의가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확정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뭐 당연히 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OECD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좀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권고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며칠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발표될 네네. 것 같은데요. 발표되고 나면 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음, 여러 가지 뭐 감론을박 얘기가 음, 나오겠지만 네네. 결론적으로 시장은 일단은 주춤합니다. 음, 역대 뭐 정부에서 조세를 가지고 정책을 폈을 때 음, 반응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주춤합니다. 음,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예. 이걸 한번 생각해야 네네. 되는데요. 제가 타 방송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택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음,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요. 네. 해외에 이제 전문 분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 논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유명한 네. 것들이. 거기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세제 정책은 효과가 있다. 음, 분명히 있으나 결론은 뭐냐면 공급이 받치지 않으면 이건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켜서 그 세금 올라간 만큼 이 매수자나 임차인한테 정가가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그렇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공급이 안 받쳐주면 공급. 결론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음, 모든 학자들이나 논문들의 요점은 음. 공급과 같이 갔을 같이 때 가야 시너지 된다. 효과가 확실히 있고 어. 정부가 던지는 대책에 대해서 소비자와 수요자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게 어.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급 어. 대책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뭐 사실 공급 대책이 발표가 안 된 건 아니고 뭐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의 반응이 좀 사실 좀 미지근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초고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초고가 기준이 뭐 한 30억 정도를 초고가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30억 기준에 대해서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는 요번 그 대통령 말씀에서 좀 약간 좀 섭섭한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혹하다는 표현은 정말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 30억은 가혹하다. 음. 어떤 기준에서 가혹하다는 말씀이 나오신지 음.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볼 땐 관료분들께서 조금만 더 데이터업을 잘 해줬다라면 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교 다닐 때 상위 10% 그러면 잘한다고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부자들도 10% 그러면 네네. 부자로 인정.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 일단 개념이 떠오르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초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5% 정도 음. 이렇게 되겠죠. 음. 5%면 정말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그냥 일단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런 개념이 다 잡혀 있고 100명 중에 5명이면 잘하는 거니까 음. 그럼 5%라는 기준을 뒀더라면 차라리 음. 3%나 5%의 개념, 음. 1%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 그런 어떤 객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그렇죠, 그렇죠. 뻔했다. 개인적인 아. 감정에 묻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음. 100억을 갖고 있으면 30억이 비싼가요? 안 비쌀 수 있잖아요. 음. 그러나 1억밖에 없는 분은 5억도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피면 안 되죠. 제 생각에. 그 대통령이 그 표현에 대해서 왜 저런 표현이 나오게끔 업데이트를 못 해줬을까 주위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 3% 정도면요. 다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고가다라고. 네네. 음.
금액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 해당되는 분들도 거부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만약에 뭔가 30억, 20억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이게 좀 지역마다 또 두루뭉술하는 다르잖아요. 느낌이에요. 서울은 국가의 개념이 좀 다르고 음. 아니면은 차등을 둬서 서울은 얼마 수준 초고가를요. 수도권은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맞죠. 축구도 우리가 리그가 다르잖아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고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객관성이나 국민들이 볼 때 수용성이 좀 높아지겠죠. 네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30억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모든 다른 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30억이면 네네네. 초고가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30억 그 아파트 단지가 양지마을이거든요. 금호 1단지에 계신데 거기가 이제 함께 이제 추진하는데 재건축을 신탁 방식으로 해요. 근데 신탁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잔금을 안 쳤거든요. 신탁 업자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재건축위원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 승인하잖아요. 그럼 승인 날짜에 고시된 날짜가 있잖아요. 승인됐다고 네네네네. 고시된 날짜까지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그래서 그게 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은 다주택자들 중가보다도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 생각에 이게 세금을 올리는 기간에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행 일자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 이러면은 시장에 이제 매물이 출하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좀 뭐 2, 3개월이다 이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짧고 어차피 뭐 안 될 거 이러고 그냥 그러면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게 매물 되죠. 잠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뜻대로 잘 가시려면 제가 볼 때 시행 일자 이게 좀 알맞게 나오면 시장에 좀 매물 출하 현상이 조금 나타나서 현재 뭐 대출도 좀 쪼이고 있잖아요. 네네. 같이 하면서 지금 너무 오른 집값을 조금 안정시키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법 개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한을 둠으로써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조정, 미세한 조정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하고 나서 매물 잠김이 생각보다 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에 좀 왜곡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섬세하게 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그 KB 국민은행이 갑자기 대출 한도를 3억으로 줄였다는 보도를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 3억 대출 제한이 진짜 속셈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 뭘까요? 이게 뭐 제가 뭐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은 애초에 시작할 때 그때 3억이었으면 국민들이 다 박수 쳤을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원래 그 은행들은 저 금융위원회 지침 공문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네네. 공무원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금융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은행이 먼저 스스로 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에게 앞으로는 이런 뭐 대출 제한 이런 걸 하려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평생 보면서 최근에 와서는 금융위원회를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위원회 자그마한 팁들이 주택 가격을 내리는 것 같지만 올리는 디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3억을 묶어 놓으니까 그럼 KB의 저 주거래 은행을 가진 분들은 좀 3억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다른 은행에서 만약에 금리를 0.5%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디플레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3억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 메시지 전달이에요. 가계의 부채가 좀 많이 나갔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다. 뭐 긍정적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금융위원회가 뭔가 좀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 아시는 것처럼 MCI, MCG라고 있습니다. 그 대출할 때 반공제. 네. 이거 최근에 또 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 때 다 막았거든요.
우린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풀어줘가지고 대출 액수가 다 5천씩 늘어났습니다. 원래에서. 근데 이거를 갖다 요즘 집값이 많이 뛰니까 분명히 국무회의나 여기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던지니까 딱 던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딱 간뒀어요. 네. 게다가 대출 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대출 상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이 플레이를 그럼 진작에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정책을. 근데 왜 뜬금없이 지금 할까? 토론회랑 막 겹치고 뭐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꾸 좀 느슨해진다 싶으면 다시 집값을 띄우는 거를 묘한 수들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감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속셈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차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반기에 그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주식으로 번 돈, 요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또 옮겨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뭐 주식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당연히 있었겠죠. 예, 집을 이제 이번 네. 기회에 사는 분들.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짜 뉴스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보도가 이제 나와서 그 보도에 또 제일 강한 어떤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70% 이상이 그리고 옆에 하는 분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네, 70%. 자료를 가지고 주식에서 번 돈으로 70% 이상 사람들이 집을 샀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두루뭉술한 내용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뭐 돈 번 사람의 10명 중에 7명이 가서 부동산 다 집 샀다는 샀던 얘기죠.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들리는데. 좀 과장인데 그래서 제가 데이터 논문을 읽었습니다. 읽어보고서 타방송에서 제가 이 가짜 뉴스라고 확실하게 하고 좀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실제로 가계복지 그 논문의 데이터의 출처가 뭐냐면 가계복지금융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관해서 그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데이터를 낸 것 중에 이겁니다. 상위 5% 수익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지만 네. 상위 5%가 있잖아요. 많이 번 사람들. 수익 낸 사람 중에 상위 5%. 상위 5%. 막 그 몇 오- 억씩 번 사람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분들은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95%는 데이터에 안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그 5% 중에서 보니까 아, 70% 정도는 집을 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저자 추정이에요.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돌린 게 아니고 네.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한 걸 가지고 네. 0.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예요. 1원이 있다라면 0.7원 정도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다. 이렇게 쓴 것을 저자 추정으로 넣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느니 한 것처럼 갖다가 70% 붙여버리니 일반 국민들과 소비자들은 뭐야 주식 번 돈 다 집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포모 현상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유지하는 저 생산성 금융이라는 머니무브를 막는 반대되는 기사잖아요. 네네. 완전히 정부에 반하는 기사에다가 시장에 혼돈을 주는 기사라서 제가 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또 있어요. 자료가. 서울시에서 주식 번돈으로 집사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조사하니까 주식으로 번 돈으로 집을 살 때 보태는 사람의 비율이 7% 8%입니다. 그러니까 70%하고 많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과다한 어떤 보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좀 공정성이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뭐 팔아가지고 실현한 금액을 뭐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금 출처 계획서에다가 넣은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주식 계좌에 있는 돈 아직 빼진 않았는데 주식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뭐 최근에 또 주식이 또 심하게 조정을 또 받고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짜 그리고 그 와중에요 또 그 사이 1월부터 그게 4월 데이터인데요. 네. 4월까지 주식은 3.7조 원 정도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들어 있는 거예요. 1월부터 4월까지. 네. 그러면서 3조 7천억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온 돈이 얼마인지는 같이 비교하면 좋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투자 열풍 때문에 부동산 팔고 또 온 분도 있겠네요. 온 분 정도가 아니고요. 부동산이 주식 그 예탁금이 40조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개인 돈도 있겠지만 부동산 팔아서 온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 있거든요. 그거 해야죠.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도 순매도냐 순매수냐 이런 말을 그렇죠. 하는 것처럼 들어오고 있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요걸 뭔가 상계해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한쪽면만 부각을 맞아요. 시켜버리는 그것도 또 과장해가지고 과장을 해서. 그럽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 포모 현상을 일으켜서 청년들 영끌을 음, 펌핑하는 겁니다. 음, 나도 그럼 돈을 좀 벌었어요. 아 나도 그러면 집을 사는 게 맞나? 다수의 그 뜻을 따르는 그게 포모 현상이 그거잖아요. 개인적인 합리적 판단이 나는 이제 주식을 갖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 사람들이 다 집을 산대. 그러면 그 개인적 판단이 없어지고 추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포모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 현상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약간은 그 의도 자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도는 부동산 가격을 더 펌핑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도 봐야 100%죠. 되겠네요. 아, 100%죠. 뭐. 그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저부터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러면 부동산에서 판 돈은 주식으로 얼마나 갖는가가 상식적으로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확증 편향을 조장하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사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 이 세 개 지역을 추가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직후에 주변의 비규제 지역의 수요가 이동하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뭐 약간 가짜 뉴스 아, 같은 예, 이거 느낌이 완벽한 상황은 조금 들긴 아닙니다. 드는데 예, 예.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실제 상황은 일부 지역, 일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다른데 일부 지역은 이 현상이 좀 일어나고 네. 있고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뭐 계속 하락인 데가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사실 이렇게 기사를 쓰시면 안 되고 이것도 뭐 일일이 제가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제가 파악할 때 그렇습니다. 동탄, 기흥, 구리 옆에 있는 구리는 이제 남양주가 옆에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도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산이나 오창정 뭐 이런 데들이 조금 약간 상방 압박이 상승 거래가 좀 늘어났어요. 확실히 네네. 그 풍선 효과가 살짝 있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아, 뭐냐면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습니까? 네, 늘면서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늘면은 뭔가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건 아니네.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고가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그게 마치 대세 상승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같이 이렇게 막 그 규제를 압박을 하고 누르고 막 세금으로 이러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5.1%. 아, 올해 전체로 보면 5.1%라고 하면 이게 꽤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매매 상승률 수준에 거의 육박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는데 뭐 이거는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주변에 이렇게 단지도 보면 전세는 없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이런 동시 트리플 강세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앞으로 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그러니까 보이나요? 이게 지금 트리플 강세 지역이 뭐냐 우리가 평균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현상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세제 개편안 나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 대책이 나오면 이제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 주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도 전월세 시장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왜곡 현상이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게 쉽게 해소될 기미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 하나는 말씀드릴 게 지역마다 약간 뭐랄까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네. 선호 지역은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균이 올라갑니다. 평값이. 네네네. 근데 비선호 지역은 또 안 그래요. 도리어 전세를 가는 사람들이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돈 들여서 좋은데 우리 저희 때처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열심히 살아 돈 모아야지 이 개념보다 아 우리 좀 맞는 돈을 좀 사람끼리 쓰더라도 내가 좀 좋은데 네네 좀 살겠다. 부담이 돼도 더 어. 벌지 이쪽이 더 많아요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비선호 지역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안 오르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선호 지역은 올라도 어떻게든 가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간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 특히 신혼부부 거의 90%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해결하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월세에 대해서 3040에 대해서 공급을 좀 확실히 해줘가지고 좀 그걸 해소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데 혹시 세제 개편안 발표되는 거 말고 별도로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준비를 더 나올 해야 것 될 같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다.
같은 시기 말고요. 아 조금 제가 볼 때 시간 약간의 텀을 두고 두고. 한 제일 좋은 시기는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세제 개편안 던지면 아까 조금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한두 뒤 달 정도 후에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이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앞으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영속성이 있잖아요. 목표가. 거기에도 아마 내년 후년이 총선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보통 열풍이 확 올라가면 그러니까 1년 가거든요. 감정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도 아니면 300만 원 됐다가 200만 원 내려가면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100만 원 산 사람은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요런 묘한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조금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강남 3구나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2021년 10월 가격을 거의 다 회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요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세 달 전만 해도 회복을 다 거의 못했는데요. 25개구 중에 3, 4개구만 회복을 했죠. 강남 4구. 그러니까 최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올라 그러지만 21년도 10월에 꼭대기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죠. 좀 원금 됐네 뭐 이런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맞는 느낌이네요. 그분들은 고생 많이 했죠.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낮아졌다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MB 때를 좀 기억해 보면 그때 입주 물량이 15,00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반토막. 근데도 집값이 안정됐거든요. 그때 행복주택 뭐 이런 거 보금자리. 그걸 또 확정 분양가. 그런 대책이 아마 나오면 지금 강남 서리풀지구가 22,000세대가 있어요. 2월 3월에 다 지정했거든요. 1지구 2지구. 요거만 제대로 정부가 잘 해서 제대로 발표해 주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추석 이후로 시장이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대책 나온다. 그다음에 임대차 관련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나온다.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대책 나온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엔 뭐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올 수가 있나 이런 거는? 그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지자체장인 서울시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자체장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을 지금부터 얼마짜리 주택은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아니 5% 인상을 못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사업자들만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반 주택은 아닙니다. 2+2일 때만 그렇지. 그 다음에 2+2 끝나고 나면은 20% 올릴 수 있잖아요. 20%도 올리든 30% 네, 올리든 그거까지 잡아주면 근데 안정적이죠. 그러면 그 2+2 끝나고 나서도 올리는 걸 못 올리게 한다. 아니 오르는데 5% 이내로. 5% 이내. 그러면 거주 안정성이 좀 확보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정부가 좀 대안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허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안심 신탁이라는 제도를 지금 아마 발표할 거예요. 전세 안심 신탁. 9월 전에. 네. 그게 이제 보증금을 내고 이럴 때 뭐 문제가 생기는 사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애초에 허그가 그 돈을 대신 받고 신탁받아서 월세를 보장해 줍니다. 전세 보증을 받으면 지금은 갭투기가 안 되니까 그분도 쓸 데가 없잖아요. 네네. 주식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예금에 두지 말고 예금이 이제 뭐 2%밖에 안 되니까 정부가 4.35%를 확정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업에 돌리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 중인 걸 알아요. 네네.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물량들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부영 같은 데가 좀 임대 많이 짓잖아요. 네네. 이런 데랑도 조금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고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비아파트 활성화로 이제 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좀 시장이 좀 안정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와 별도로 한두 달 뭐 맞아요. 추석 전에 할 것 교수님 같습니다. 생각으로는 공급 대책 플러스 임대차 안정,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요즘 빌라 원룸 월세는 100만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서민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월세는 이거 사실 이게 무슨 뭐 집 사고 대출이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냥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모든 이런 의견들이 약간 가짜 뉴스 같기도 예. 하고 이게 약간 이런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것도 좀 과대 과대 기사라고 좀 보는데요. 과장된 거죠? 예. 지금 월세 100만 원인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음. 또 강남에 뭐 300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게 단기 임대라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아파트 단기 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 아니라 2년이 아니라 6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거. 3개월. 그게 평균가를 올립니다. 짧은 기간인 대신에 금액은 좀 높습니다. 그게 이제 평균가를 높여요. 음. 그래서 월세 300까지 지금 평균가를. 올라온 거고 음.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많이 안 올랐는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좋으면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물건이 없어서 사람들이 투자해서 빌라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강제 경매 물건이라고 하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네. 이 물건이 작년 전년 상반기 네.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50% 가까이 경매 물건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세보증보험 대출을 좀 줄였잖아요. 이래서 임대주인들이 지금 돈을 못 돌려준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100만 원을 올리고 이럴 처지가 아니에요. 현재 있는 보증금도 못 빼주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월세 받으려면 돈을 내줘야지 월세를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세로 하는 비율이 지금 20% 정도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사만 조명을 한 것이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뭐 어느 강서구 일대들은 지금 빌라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데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도 양극화 현상, 차별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기자들이 근데 그런 면을 자꾸 좀 보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에 좀 휘둘릴 수도 있는데요. 발품 같은 거 좀 파시면은 정확하게 시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2028년 착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음마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큰 세대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남 재건축의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대명사 같은 그런 아파트인데 강남 부동산은 이렇게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떤 영향이 진짜 이대로 28년도에 착공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27, 8년도에 이주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28년 착공은 일단 좋은 장밋빛으로 본 타임의 시간이고요. 제가 볼 때 한 29년 좀 더 걸릴 수가 중반 있다.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늦어지면 2030년. 네네네. 그때까지니까 강남 시장에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입주- 음마아파트 주위에 뭐 성경, 미도 다 그 대기 중이거든요. 그 동시 패션이 되는데 이제 순환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가 뭐 몇천 세대가 멸실이 되면 주위에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좀 없어요. 그때 아마 또 부동산 시장에 상방 압력이 상당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이게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월세 시장이 좀 어려워지겠죠. 뭐 매매도 같이 뜁니다. 매매도. 왜 뛰냐면 이 제도의 문제인데요. 전월세 시장은 당연히 뛰고요. 대체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체주택. 대체주택. 이게 이제 시장 카르텔들의 어떤 기가 막힌 술수인데요. 제가 볼 때. 집이 재건축하는 동안에 산 집을 대체주택이라 그래요. 네네. 사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삽니다. 산다고요. 네. 그 이주비를 갖고 살만한 그 자금의 여력이 있는 이주비가 사람, 나오니까. 이주비가 나온다고 해도 요즘 집값이 비싸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빌라 같은 걸 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마아빠 같은 고가 주택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주비가 뭐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적으로 볼 적게 때 나오니까. 6억에서 8억 정도 사이가 좀 될 기본적으로 될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그냥 대체 주택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주택을 사버린다. 사게 되죠.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서 저가 아파트 같은 게 좀 6억짜리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거의 다 이제 상승 압박이 세게 올 거예요. 근데 대체 주택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부동산 몰빵을 하게 만드는 그 제도예요. 대체 주택은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다시 팔아야 되는 건가요? 팔 때 세금 감면이 있다니까요. 팔 때. 네, 그 기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매 가격도 압력을 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고가 주택의 아파트가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로 자금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좀 면밀히 좀 제어했으면 좋겠어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또 받치는 효과를 하죠.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 그죠? 이번에 그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공급 문제를
물론 뭐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외에는 뭐 정비 사업 외에는 공급이 막 서울 안에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재건축 활성화가 공급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전혀입니다.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눈을 가리는 건데요. 지금 한강벨트 해가지고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게 30만 호거든요. 30만 호 멸실시켜가지고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수는요 5만에서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나오는 거는 네, 5만은. 추가 분량이 원래 사는 사람들은 원래 들어갈 거고 그 5만 10만 호 갖고 1년에 5만 쌍이 결혼하는데 그게 5년 10년을 어떻게 가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일단은 재건축을 해도 공급을 늘리기 이건 어렵고 그냥 정답은 경기도에 더 짓는 아니고 수밖에 없죠. 정답은 안 되고 도움이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뭐 정답은 그러니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오선 시장님한테 저 뭐 개인적으로 뭐 감정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모아타운을 풀어줘야 돼요. 모아타운을 묶어놓아가지고 지금 착공 한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네네. 그 5만 세대였다가 공약 이번에 던질 때 11만으로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모아타운을 또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모아타운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행위가 이제 끝납니다. 앉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빌라나 다세대가 이만큼 있는데 거의 반을 묶어버리면 여기는 새로 짓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네네. 아파트까지 못 가는 서민층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공급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럼 막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작용이죠. 정책의 역작용. 막아놨으면 빨리빨리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 여건 자체가 법적으로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게 주택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이 지금 해제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던 데예요. 강변에. 네. 그거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막 12억 10평짜리 아파트 빌라 땅 4평 5평인데 12억까지 갔어요. 그거 산 분들은 지금 멘붕 왔습니다. 왜? 사업이 안 가니까. 그러면 이런 거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라 자체에서 새로 짓습니다. 왜? 가격이 높으니까 빌라 건축비 충분히 나오고 새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빌라 주인한테도 도움되고 공급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걸 모아타운으로 다 묶어버린 바람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을 강력하게 외치시려면 모아타운이 될 곳과 안 될 곳을 구분해서 진짜 될 곳을 밀어주고 이거 가도 힘들 것 같아요. 풀어줘야죠. 풀어주면 건축행위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부가 요새 비아파트 활성화하잖아요. 비아파트 활성화할 때 이거 빌라 지을 때 용적률 조금 올려주고 정부가 재원 지원해주면 바로바로 공급되잖아요. 이거 1년이면 짓거든요. 네네. 빌라는. 그렇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굳이 다 그 아파트만 살려고 그러겠어요? 돈이 많이 없는데 빌라도 요새는 아파트처럼 5층짜리 지면은 엘리베이터 다 꽂아요. 네네. 엘리베이터 한 대 계산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고 정부가 아파트만큼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빌파트라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파트. 그런 느낌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정부가 지원해주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정책을 오세훈 시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앉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쪽으로 가야지 매일 유유부지하고 재건축 재건을 갖고 티격태격 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적은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그 아까 교수님이 그 이런 서울 시내의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 네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모아타운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급에 대한 거는 정말 뉴스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들었죠. 지겨울 정도로. 전 듣기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맞아요, 원 뭐 맞아요. 이렇게인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된 공급합니다라고 했던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하고는 있습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어. 그래서 저도 가끔 회의에 들어가는데 이게 정쟁에 휘말리다 보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시간 여유 있고 바른 마음을 먹으면 자식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보낼 네네. 텐데 바깥에 쏠리면은 자식들을 팽개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양상입니다. 자식을 돌봐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다 해놨어. 그래서 일을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엄마한테 맡겼는데 엄마도 일이 일이 지지분이네. 짜증이 나가지고 좀 바람 쐬고 이러면 일이 안 나가잖아요. 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치 문제 보면 전당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쪽에 신경을 더 쓰잖아요. 서민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린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TF 팀 맡고 있는 뭐 정책위원장이나 또 관계되는 기관들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전당대 전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네. 주택 공급에 관한 게. 네네. 예를 들면 학교 부지 그건 통과됐거든요. 학교 부지가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면 과거보단 필요 네, 없으니까. 빌라를 쓸 수 있으려면은 음. 교육청에 또 허가를 받아야 이런 건데 이건 통과가 됐어요. 그럼 다른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통과가 되면 공급 속도가 붙을 텐데 그게 약간 늦어지고 있어서 다만 이번에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통령이 좀 당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빨리 좀 개정을 해라. 개정을 하고 나면 이게 힘이 좀 붙거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금리 상단 금리가 7%를 넘었다라고 네. 합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최고 금리마저 5% 올라섰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기준금리가 이제는 네. 2.75% 그래서 네. 미국과의 상당 금리로 기준으로 1%대까지 금리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뭐 폭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되고 있는 분위기가 실제 어떻게 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우리 말씀 나눴던 세제 개편안 이 세제 대책도 시장의 하방 요인이 분명히 되는 데다가 네. 요 내용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음. 시장에서는 약간 심리가 음. 둔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당분간 한두 달은 제가 볼 때 막 집값이 뭐 폭락하거나 막 5% 10% 이런 일은 아니지만 상승은 일단 제어될 겁니다. 제어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패턴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매물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래량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딱 데드 크로스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도자가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가을에 이제 공급 대책이 이쁘게 나오면 확실하게 연착륙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스토리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맞습니다. 균형감 있게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예, 그 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이 이게 아니라 이익을 줄이는 건데요. 이익을 줄이는 건가? 네, 이익을 줄이는 게 불이익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 네,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40이잖아요. 네. 보유 거주에 따라서 네네네. 그 부분에서 일단 그 40은 날릴 것 같아요. 날려서 그러면 양도세 감면 폭이 좀 줄게 되겠죠. 그 부분하고 이제 보유세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6억이나 7억, 8억 이하는 그냥 비거주래도 서민 안정을 위해서 그냥 두고 그 위에 어느 라인에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올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스텝 바이로 뭐 몇 년도까지는 몇 프로, 최대 저 뒤에 가보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럴 생각 안 하고 스텝 바이로 이렇게 가겠다. 예전에 과표현실할 때 뭐 1년 뒤에는 80%, 2년 뒤에는 85, 90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발표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비거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비거주 1주택자 중에 본인 집에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럼 본인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걸 유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은 얻는 정책적 효과는 뭔가요, 정부가? 그러니까 본인 우리가- 집에 본인들이 많이 산다. 네, 나는 네,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세를 안 주고 내가 다 들어간 산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있는 분들이 한 7, 80%예요. 네. 집이 있는데 음. 전세를 살아요. 음.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나쁘게 하면 몸테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는 나쁜 집에 살면서 아. 좋은 집을 사두고 올라가길 기다려서 팔려고 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는 이런 분도 계시죠. 병원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세를 주고 서울에 와서 전세를 얻어서 병원 옆에서 병원 치료받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불가피한 비거주 일주택자는 다 감면해 주는 걸 하고 나머지 그게 아니라 멀쩡히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투자 행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세게 물리겠다는 얘기죠. 요 패턴인데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유주택자 전세 대출 받은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자기가 또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준 바람에 그렇게 집을 사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현행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거 아니,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세 대출 됩니다. 유주택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데요. 1주택자인데 내가 다른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화내는 거죠.
금융위원회를 그걸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판하는 그렇죠.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왜 전세 대출이 뭐예요? 집이 없는 분 대출하는 거잖아요. 집이 있는데 들어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전세 대출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를 왜 3억씩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6.27 때 2억으로 줄였어요. 생생된다고. 아예 없애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플레이를 한다. 금융위원회가. 없앤 순간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9억 초과 보유주택 유주택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저 혼자 막 반대했었는데 계속 해오다가 문재인 때 정부 때 유주택자 9억 초과 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막아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든지 투자 행위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집은 뭐냐? 예전에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감면이 있어요. 1주택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투자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그냥 유주택자 전세대출은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타임이 됐는데 금융위원회가 만지작거리고 액션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중에 2위다. 스위스 다음으로 높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 가셔가지고 스위스 가서 물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야, 이 나라는 정말 살 수 없는 나라구나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나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위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그렇죠. 지금 내수 불황은 깊어지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있고 한국 경제가 지금 겉으로는 뭐 반도체 기업도 실적 좋다고는 하는데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 이 실물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앵커님 말씀 거의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BC카드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카드 발행자 수가 제일 많은 게 BC카드사인데요. 네네. 워낙 오래됐으니까 BC카드사가 4년 전부터 그 ABC 리포트라 그래서요. 분야별로 뭐 음식, 식료품, 네네네. 운동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를 매달 발표했어요. 네네. 근데 작년 초부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네, 심각하다.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실제로 그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들은 지금 뉴스에 자주 안 나오고 우리가 맨날 보는 건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 있는데 그 특수 효과가 국가 경제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걸 아시는 게 환율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다시 오르는 전제가 6개월 뒤면 올라가니까요. 네네. 그리고 하느니 지금 금리 인상을 2번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대한민국은 특히나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물가 지수에 주거비를 잘 안 냈습니다. 미국은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게 제대로 주거 비용이라는 것이 진짜 산임이 서민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조금만 반영이 하고 안 있어요. 되고 있는 거네. 조금만 하니까 물가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지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가 3%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낄 때는 지금 3%가 아니라 막 20, 30%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보면 5%, 6%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는 이미 그걸 데이터를 아니까 국제 기준에 안 맞거든요. 국제 기준에서 다 주거비 임차료 오르는 거 지금 아까 우리 월세 100만 원 오른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30% 들어오면 그냥 1, 2% 없대요.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4%, 5%예요. 그럼 금리 올려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 정부가 너무 일단 방치하고 그냥 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드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반도체 확 몰리면서 어떤 총체적인 프로그램 이게 요번에 이제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토론회 거치고 뭐 금융위원회 다 합치잖아요. 요번에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면 현재 상황 말씀대로 이 서민 경제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가들 공실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강남의 꼬마 빌딩이 계속 가격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상가 임차인이 있어야 이게 빌딩 값이 유지가 되고 임차료가 수익률이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대놓고 양심 고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같이 이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안 나가고 있다. 우리가 민생을 어때 이런 좀 대안들을 국민들한테 해줘야지 지금 불만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저희 채널에서도 뭐 한 1년, 2년 전부터 네.
썸네일에 보면은 뭐 부동산 또 특히 상가 건물 뭐 이런 거 우리 현문도 교수님도 나와주셔서 정말 경고를 여러 번 했고 네, 이거 맞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썸네일들 보면서도 에이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한 1년 2년 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네.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것 같고 네. 이렇게 내수 경기가 힘들면 지금 뭐 주식시장도 사실은 9천을 뚫고 10,000을 간다, 12,000을 간다는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네. 이미 6천 선으로 내려와 있고요.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서 좀 전에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은 지금 1,500원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내수 경기의 침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죠. 네네. 그래서 대출줄이죠. 공급 대책이 나오려고 그러죠. 또 비아파트 활성화 던지면서 심리를 좀 주려고 그러고 있고 세금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것까지 같이 볼 때 정부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더 오르기에는 좋은 요인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딱 하나 입주 물량 부족인데 네. 그 부분도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책이 제대로만 나온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꼭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꼭지. 제가 2022년도 꼭지를 2년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꼭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대출을 풀어준 바람에 야 이거 대출 정책을 제대로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쪼이는 게 맞는 타임이었지만 네. 건설사나 이쪽은 또 자금성이 금리를 올리고 대출 쪼이면 좀 힘들어져요. 도산하는 요거를 갖다 균형을 잘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뭐 PF 구조 조정화 이거를 흔들기만 했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번 정부가 그대로 안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처리하면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지가시 내려가게 되잖아요. PF 하면서 네네. 도산하면 그러면 이제 분양가들이 약간 조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뭐라 그럴까요? 따로 국밥? 부처가 따로 국밥으로 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만약에 벌어져도 그건 끝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더 이상 올라갈 갭이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일 거고 제가 볼 때 내려가는 어떤 분위기의 어떤 신호들은 이번 9월 추석 전에 이번 7월 세제 개편안하고 요거 두 개 보시고 제가 연초에도 그랬거든요. 올해는 정부 정책을 끝까지 한번 보고 결정도 늦지 않나 하는데 지금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새에 너무 뛴 바람에 수도권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 의지와 다르게 정부가 제때 대책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지만 여하튼 제가 전망을 잘못해서 좀 사과드리고 지금은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 매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또 두 번째 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5년 전에 사신 분이 지금 5년 동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올라와서 5년 동안 이자 넣었는데 제값이 안 된 거야 아직도. 그럼 얼마나 지금 피눈물 나겠어요. 그렇죠. 이 현상이 지금 이 지점이거든요 지금. 그 또 반복될 수가 있다. 네, 그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결혼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전세 물건도 없고 나머지 현재 살고 계시고 뭐 이제 막 계약하시고 4년 기간이 이런 분들은 충분히 올해까지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 같이 우리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겠죠. 국민의 주거권을. 그러면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많죠. 말 그대로 실거주에 예, 대한 예.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네. 어떤 조건일 때는 그러면 그 앞으로 주택 시장의 변화나 관계없이 사도 된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딱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네.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뭐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몇 퍼센트 정도 대출을 부담하면서 지금 금리에서 사면 그래 그 정도까지는 실거주를 그렇게 그 집을 원한다면은 괜찮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교수님의 뭐 예를 들면 뭐 동생이나 조카나 네. 자녀나 이런 분들이 집을 살려고 딱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대출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사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수도권하고 수도권. 이제 수도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꼭지가 된 단지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거기는 지금 따라갈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차라리 그거보다 한 템포 떨어진 곳에 아직 안 오른 데들이 있어요. 키 맞추기가 늦는 동네 있잖아요. 키 맞추기가 좀 시간상 동네. 늦는 동네. 네네. 한 6개월, 1년 뒤에 네. 따라오르는데 여기가
주거 환경 대비 가치를 따져보면 여기가 훨씬 지금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굳이 선호지역에 살고 싶다는 분들은 네. 본인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총 소득이 만약에 뭐 500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최저 생활 생계비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그게 250입니다. 2인 가구가. 그러면 남는 게 그러면 150이네. 네, 그걸 계산하셔서 최저 생계비를 내가 가지고 250. 할 수 있는 집에 가시는 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 생활이 유지가 되기 그 때문에 원리금을 내는 그 내도 금액을.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6개월, 2년 차봐서 집값 오르면 할 내가 거야. 팔고 허리띠 졸라매. 이거는 제가 위험한 그건 안 상황이에요.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오르는 시기잖아요. 지금 하신 금리로 지금 최근에 또 원리금으로 다 체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정부가 예전에 이자 거치만 있던 게 있었어요. 그걸로 갭투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거 갖다가는 좀 낭패 볼 수가 있어요. 드릴 말씀 그래서 자기 소득에서 지금 원리금 상환되니까 계산하면 나와요. 물론 줄이느라고 40년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30년 모기지로 가거든요. 그리고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소득이 500이면 650을 쳐줘요. 월을.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그걸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3억으로 줄여놨지만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 맞춰서 결론은 그거예요. 아, 내가 이걸 받아서 이자하고 원리금을 낼 거 아니에요. 내는데 내가 쓸 돈이 100이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잘못하면 정말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야 됩니다. 5년 동안 지금 유지를 했는데 이자하고 원금 낸 돈만 날라가고 원금이 회복 안 되고 안 묶여 돼요. 있는 지금 영끌족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영끌완 분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영끌2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딱 그 타입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그 라인만 지키면서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나가면 경매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가 시세 한 20% 다운되거든요. 수도권은 서울도 한 15% 10% 다운돼서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부담이 많이 주실 거예요. 그 외에 예전처럼 끌어모아가지고 영끌에서 했다가는 제가 볼 때 낭패 볼 시기. 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막 PF 건설사 조정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가. 저는 빨리 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걸 만약에 마냥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게 암만 늦어도요. 내년 후년에 물량 쏟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에서 집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시는 안 되는 타임이 지금 됐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좀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이라는 게 올 봄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때는 능력이 되시면 그냥 제가 이 아까 계산까지 말씀하셨던 그 범위 내에서는 사도 된다. 계산까지 안 해도 자기가 네. 자신 있으면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수치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한 수익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키시면 낭패 볼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만하면서 네네. 정부가 역세권 활성화 주택을 지금 열심히 하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주택. 네, 역세권의 주택들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곳들을 네네.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많으면 1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건 또 속도가 빨라요. 이것도 공급 대책의 일환인 거죠? 네, 이미 던졌는데 좀 이슈가 안 됐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진짜 열심히 해서 얘가 속도가 붙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 후년에는 가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게 내후년 정도면 그럼 된다. 청약 받을 거야 아마. 내년 후년에 내후년. 청약 받고 그 다음에 입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잘하면. 요거는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무주택자까지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무주택자. 왜냐하면 역세권이니까 출퇴근이 좋잖아요. 근데 일반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애기 하나 있으면 한 18평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걸 넣으면 이제 1인 세대 살 때는 10평, 11평, 10평 충분히 살잖아요. 네네. 두 개의 집을 하나로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넣는 거로 지금 프로그램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해 보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